저는 한연호입니다. 지금까지 19살 때부터 세무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8년째네요.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요. 연강을 할까요? 시간마다 10분씩 쉴까요?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인데요. 1세대 1주택 테마 강좌를 하면요, 딱 3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6시간 만에 한다? 이건 처녀보고 옛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의 시간이 오후 5시까지잖아요. 그걸 6시까지 연장합시다.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시간당 60쪽 분량을 해야 돼요. 이게 쪽수로 말하면 60쪽인데 페이지 이게 장수로 오면 30장씩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약간 옅은 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루면 여러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1년이면 수백 건씩 양도 신고를 하지만 딱 조사를 한 번 받아봤어요. 10년 동안에요. 한 번 받은 것도요, 뭐였을까요? 그 제목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 다가구 주택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납세자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현장 확인을 가야 돼요.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장에 가면요, 사진을 수없이 찍어요. 많이 찍어요, 사진을. 그래가지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어요. 물론 그때 9억 초과분은 과세를 했고요. 그래서 관악 쪽에서 일단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서울청 감사 때 이걸 또 문제 삼은 거예요. 재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중복조사다, 그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선배님들이 다가구주택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하일 것? 3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은 뺍니다. 근데 항상 말씀 나는 게 1층의 피로티 부분이에요. 피로티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뻥 뚫려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되 어떤 경우에든 주택으로 일부를 용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피로티 위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꼭 창고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불법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상층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 돼버려요. 두 번째, 피로티가 그런 경우와 아닌 경우일지라도 옥탑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층수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이하면은 층수에 안 넣습니다. 근데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층수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10중 8구 예전에 그 자리가 물탱크 자리였었어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탱크를 다 제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세입자를 밀어 넣는다 이거죠. 그럼 화장실로 들어오게 되겠죠. 화장실 들어오니까 당연히 욕실이 올 수밖에 없죠. 싱크대 들어오죠. 먹고 자고 배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공부상으로는 연면적 제외인 옥탑이지만 실질은 가보면 뭐가 돼버려요? 주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원래 물탱크를 질 때는 절대 8분의 1 이하로 지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를 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넘어버려요. 그래 8분의 1이 넘었다고 해서 주택을 4층 옥탑을 주택이 넣다 보니까 4계층이 돼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세대가 돼버리죠. 다세대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공동주택이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하인 것? 4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인 것? 660평방미터 이하인 거. 그러니까 다세대와 다가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연립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연립은 4층 이하고 660평방미터를 초과한 게 연립이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거의 다 660평방미터를 초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옥탑품을 찍었는데요. 그분이 거기다 타일 시공을 했어요. 예, 그 타일을 똑같은 타일을 을지로 가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뉘었을 때 윗변이 19cm, 그 다음에 높이가 9cm예요. 원래는 20과 10인데 왜 그럴까요? 줄눈을 넣다 보니까 19하고 9예요. 그래서 사진을 확대를 해서 타일수를 헤아렸어요. 타일수를 세려서 가로 세로를 타일수에다가 19cm를 곱해서 양쪽에 보통 벽의 두께가 보통 15cm예요. 그래서 양쪽에 15를 빼서 계산해 봤더니만은 8분의 1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 6억 추징당했는데요. 그것을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구인지 아닌지의 현장황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1시, 2시 점심시간 빼고는 양쪽 3시간씩 연강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요. 편하시게 가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상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기준과 감면 규정을 제외하죠. 하지만 미등기라고 해서 다 미등기냐? 그렇진 않죠.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에 법률의 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두 번째, 장기 활부 조건부 매매 계약을 한다면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에 관련된 경우로 한다면 설령 미등기일지라도 미등기도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건축업자의 토목공사업자가 환지 애정지인 채비지를 환지 확정 전에 공사 용역대금으로 받아서 환지 확정 전까지 매각한 것은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사례를 설명드린다면요, 모 회계사님께서 양도자가 집이 두 채 있었어요. 하나는 양천에 있었고 하나는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둘 중에 어느 걸 팔아 세금이 수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짰어요. 영등포 집을 토지는 놔두고 주택만 별도 세대인 아들한테 증여를 하라고 했어요. 증여하고 나니까 양돌 현재 영등포 주택의 부수토지하고 양천에 있는 토지와 주택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양천집을 팔았어요. 이게 비과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썽이 났어요. 뭐가 말썽이 났을까요? 해당 주택이 미등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코가 이만큼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증여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 들어서 증여하고 나니까 이게 미등기 세금을 몇 억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 회계사님이 궁박을 당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한다고 하실 거예요?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건물은 미등기니까 비과세를 못할지언정 주택의 부수토지는 등기돼 있어요. 그건 비과세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무허가 상태의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 말은 양성화 조치가 된 거예요. 미등기는 맞아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건물 양도가 토지 양도가가 안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양도가를
역산해서 환산취득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양도 차손이 나버려요. 오히려 미등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차손을 이쪽 토지 양도 차익에서 빼버리니까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수수료는 얼마 받아야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미등기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선배님들이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취득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고 한다면 실지거래가액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써져 있는 차이액,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5억이라고 써졌어요. 근데 실지거래가액은 7억이에요. 그러면 7억과 5억의 갭은 얼마죠? 2억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주택이에요. 비과세나 감면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의 산출세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3억이라고 합시다. 3억. 산출세액이 3억이에요. 아까 실지거래가액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써져 있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라겠어요? 2억이죠. 산출세액 3억과 2억 중에 낮은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비과세 감면 못 해주겠다. 그럼 아까 산출세액 3억 중에 얼마만 비과세 해줄게? 1억만 비과세 해줄게. 2억은 세금을 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의뢰인이 왔을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물론 사실과 맞겠지만 등기부 기재금액하고 일치가 되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114조에서 그러죠. 등기부 기재금액은 양도 취득 실가로 본답니까? 추정한답니까? 추정한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실가로 본다 해버리면 세법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궁피보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힙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재가액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맞을지라도 동일할지라도 2011년 7월 10일 이후 취득계약을 했거나 양도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예. 확인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선배님 이쪽 보시면요. 13쪽입니다. 다시 리바이벌 한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때에 양도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의 차이금액 둘 중에 낮은 금액은 비과세 감면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은 2011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하겠죠. 하지만 지금 양도하는 양도가가 허위가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요. 그래서 이 도표는요, 그냥 양도가, 그러니까요, 양도가를 올릴 수 있고요, 취득가를 올릴 수가 있고, 양도가를 낮출 수 있고, 취득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다 높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그냥 무대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지나가야 돼요. 자, 다음에요.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7월 11일 이후 계약으로서 감면이 아닐 때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과 실질 거래금액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낮은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감면 못 해준다. 즉 세금을 내란 얘기가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겠죠. 이제는 16쪽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일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뢰인들이 오면은요, 대부분이 우리 집에 불 났다고만 얘기해요. 예, 우리 집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째란 말을 안 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뜸 오셔갖고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아, 그래서 형 비과세로 신고해 줬어요. 세무서 여직원한테 전화 오면 겁이 덜컥 내려앉죠. 어휴, 뭐가 잘못했을까? 예. 아니요, 부인 또는 아들 명의로 집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주민록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소재한 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문 다음에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주로 많이 망각하는 게요, 시골에 쓰러져가는 상속받은 주택을 많이 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시골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쓰러져가는 집이 있습니까? 앤드 혹시 공동 상속받은 지분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이 뭔지는 모르는 게 태반의 경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련된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걸 다 6가지 유형을 다 우리가 뭐라고 칭해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가지 물어봐야 돼요? 5가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택이 없네요. 그러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현재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6가지 유형,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쓰러져가는 집을 꼭 물어봐야 돼요. 근데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 안 되면 그 시골에 쓰러져가는 집을 아예 헐어버리라고 그러세요. 헐어버리고 나서 대금청을 사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멸실조건부 매매계약 또는 용도 변경 조건부 매매계약을 하죠. 이게 매매계약일 현재로는 주택이 맞아요. 예. 그런데 대금청산일 전까지 지상의 주택을 멸실해 주라, 지상의 주택을 상가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해주라 라고 한다면 현행 집행기준과 기본 통칙은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에서 해석을 뒤집어 버렸어요. 뭐라고 뒤집었어요? 무조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겠다. 그러니까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대금청산일 현재 주택이 쓸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나대지 양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20년, 30년 보유 거주한 주택을 상가로 바꿨어요. 대금청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금청산일은 이제 뭐다? 주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과세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계약서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저는 의뢰인이 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강의하듯이 설명해요. 1세대란 세무대학교 세대가 아니고 주민록상에 있는 거주자가, 세법은 거주로 표시되면 양도자죠.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동일 소득원으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배설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그 직계 존속 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형제 자매가 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민록 등본상에 있는 사람 또는 주민록 등본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친이 같이 사는데 모친의 주소지는 제주도예요. 근데 실지는 서울서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10중 8구 모친 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말도 해줘야 돼요. 주민등록을 떠나서 같이 사는 사람의 주택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세대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주택이요. 1주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본 것 같이 공부상 용도가 무엇이든 의미가 없다. 다만 통칙이나 세법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실제 용도로 사용을 하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로 따지겠다라고만 돼 있어요. 항상 실질과세 원칙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는 취사시설과 화장실과 욕실과 침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무조건 봐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예, 오피스텔은 원론적으로는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실제 살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주택으로 의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주택이 있습니까? 그때 오피스텔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돼요. 예,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택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택이라면 공부상 용도는 필요 없다.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요, 주택에 딸려 있는 부속된 부수 토지는 어떻게 돼요? 부수는 원론적으로는 과세예요. 하지만 세법의 88조에서 89조 1항 제3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이게 주택이 팔림으로써 딸려가는 부수토지가 비과세지 부수토지만 따로 내서 팔아버리면 과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공익사업료 수용 협의매수 될 때는 분할 양도가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돼 있죠. 그건 부득이한 사유니까요.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죠. 자, 주택으로 보는 독립이란 게 무슨 뜻이냐라는 얘기죠. 식사, 배설, 수면, 먹고 자고 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 독립된 가능한 형태는 뭘 말하냐? 구조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취사 시설이 있고 나중에 양도할 때도 양도자, 양수자가 주택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공부상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인식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시원이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요, 다음에 기숙사입니다. 예, 지금 요즘 간혹 저는 이런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매년 2월 달에 부가세 면세 사업장 현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호별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임차자 누구, 임대기간 얼마, 이걸 다 매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고시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매년 2월 달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스스로 뭘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주택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시원을 전체를 팔았어요. 전체를 팔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상업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중과 대상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냥 조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지금까지 뭐 1, 2년 안 되고 수년을 주택으로 신고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상가다? 이건 아니다. 예. 근데 그 선배님이 세무사님이에요. 세무사님이 면세합자 수익금을 신고해놓고는 정작 나중에 팔 때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억을 추징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 말씀 뭐 여직원이 해서 몰랐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소득세 89 1항 제3호가 있고요. 89 1항 제3호 다목이 있죠. 이것은 1세대 1주택,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요. 그 다음에 4호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요. 89 2항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에 부득이한 사태는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5조 1항 규정은 제일 힘드시죠. A란 주택이 있는 자가 A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해서 B를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때로부터 현행 규정 3년 내에 양도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네, 155조 2항이요. 1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해줄게. 근데 지금 잠깐 하나 설명드릴게요. 2002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비과세를 해줬었어요.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죠. 뭐라고 개정했냐면 일반 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줄게. 그러다 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일반 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다면 일반 주택을 팔 때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순서가 뒤집혔죠. 또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 비과세를 해주는데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 현재 갖고 있던 집만 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부칙에다가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이 상속 개시 현재 보유한 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5조 4항이요. 60세 이상의 존속을 직계 비속이 동고봉행 학가를 한다면 학가일로부터 10년 내에 팔아라. 그럼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그 다음에 155항이요. 5항이죠? 5항. 이건 이 세법 이거 삭제해야 되고 생각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30년, 40년 근무해서 집 한 채 마련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30대 초반 애들이 서로 집에 한 채씩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요. 만약에 처녀 총각이 혼인할 때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었다라고 한다면 혼인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양도를 해라. 어느 것이든. 그럼 뭐가 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요. 155 6항. 1주택을 가진 자가 문화재 주택인 등록 문화재, 지정 문화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 하나만 가진 걸로 보고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5조 7항부터 14항까지죠. 수도권 밖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인 상속주택, 기농주택, 이농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기농주택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요. 그러니까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수도권 밖의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왕에 갖고 있던 수도권 내에 소재한 일반 주택을 판다면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만약에 해소되기 전에 팔아도요 비과세 해준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55조 16항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함께 간다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이 155조 16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 선배님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155조 20항이에요. 일반 주택과 이걸 거주주택이라 하죠.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 임대주택은 시행령 167조의 3에 있는 6가지 형태죠. 신규 임대주택, 기존 임대주택, 그 다음에 건설 임대주택, 수도권 내에 있는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건설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현행 몇 년짜리예요? 10년짜리죠. 예전에는 몇 년짜리예요? 8년짜리죠. 그 다음에 여타의 것은 몇 년짜리예요? 소득세법상 5년이에요.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법이란 특별법상으로는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근데 2020년 8월 18일 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 못한다. 그 다음에 4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줄게. 근데 많은 선배님들이 아니야, 그거 조정 대상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주주택은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자꾸 해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규정이에요.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조정 대상자격에 취득 당시 소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154조 1항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155조 20항 규정은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주주택에 몇 년 살았어라? 2년을 살았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자격 이건 말건 거주주택 2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걸 오해하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조정 대상자격도 아닌데 왜 2년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20항에 있는 2년 거주와 154 1항에 있는 2년 거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죠. 여기가 페이지로 보면 21쪽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어요. 가족의 범위가 누구냐는 얘기죠. 거주자. 두 번째가 거주자의 배우자. 세 번째가 거주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 다음에 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이게 원래 없었었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말장난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집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장모님이 집이 있기 때문에 동일세대의 집이 두 채다.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 과세 특례도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소송이 갔어요. 소송에 가서 국가가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을까요? 패소했어요. 왜 패소했냐면 거주자의 직계 존비속이라고 했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은 안 썼지 않느냐.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나왔고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되겠죠. 친정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정 어머니가 되죠. 같이 산다고 한다면 뭐예요? 동일 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예로 한번 해봅시다. 조카라고 해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집이 하나 있고요. 조카가 돈을 못 벌어요. 저랑 같이 살아요. 근데 조카도 집에 한 채 있어요. 나도 집에 한 채 있어요. 내 집을 팝니다. 그럼 비과세 되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조카를 쳐다보세요. 예. 조카가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가 저 배우자예요? 아니죠. 내 전속이에요? 아니죠. 내 비속이에요? 아니죠. 내 형제자매예요? 아니죠. 그러면 조카가 범위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족의 범위에 안 들어옵니다. 예, 간혹 이런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는 직계 존비 속에 직계 존비 속에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예, 나머지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선배님 주의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무대뽀로 그런다, 2주택에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요. 배우자 없는 경우일지라도 한 세대 구성 요건입니다. 예, 이게 쪽수로는 쪽수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22쪽입니다. 첫 번째요.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근데요, 저도 현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집이 있고요, 딸이 집이 있는데 딸이 쉬운 6살인가 돼요. 대학교 교수예요.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님이 완전히 치매에 걸려서 장애 1등급이에요. 예, 의사소통도 못하고 기어다녀도 못 돼요. 예, 다 요양보호사가 거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따님이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딸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팔아서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1세대 2주택입니다. 비과세 못 해줍니다. 왜?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데요. 아니요. 이건 말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죽어도 안 풀어져요. 제가 성차별은 아닌데요, 남직원은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적인데 간혹 제 어머니와 제 마누라를 모두 통틀어서 여자분하고 대화하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번 놓으면 끝까지 노예예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카드 쓴 내역, 그 다음에 이 따님의 카드 쓴 내역, 그 다음에 가크세 원천 이용수증을 다 증빙으로 첨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딸이 그 집의 관리비를 딸이 대신 다 내줬어요. 마치 딸이 세입자인 양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 세대다라고 인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득세법령상으로는 3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막상 실무는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확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 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로 한다면 당연히 1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중위 기준소득 40% 이상의 경우로 하면 좋다. 근데 이것도요, 법령은 이런데 실무는 이러질 않아요. 이거 40%안 따져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다만 미성년자라면 어쩔래? 미성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혼인을 했다 그러면 성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위 기준소득 금액 이상의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기준이요, 우리는 뭘로 해요? 18세인지 16세인지 14세인지 17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20세 미만으로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왕왕이 많아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페이지로 말하면 24쪽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1층은 관세청장 부부가 살아요. 2층은 국세청장이 부부가 살아요. 근데 밥은 같이 먹어요. 예, 생활은 딸이에요. 근데 이 아들 1층에 사는 아들이 다른 쪽에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을 양도할 때 2주택으로 비과세를 못하냐는 문제죠. 그러나 생계를 같이 안 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즉 동일소득원으로 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거 아니다. 1층의 관세청장은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고 2층의 국세청장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사니까 물론 밥은 같이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건 동일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25쪽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뭐냐? 주민등록이 같이 됐건 말았건 동거가족이건 말건 동일한 소득원으로 같이 산다고 한다면 이건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원에서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신청 또는 이신청에서 기각이 당했어도 심판원에 가면 심판원의 거의 대부분 사무관이나 서기관 실무자들이 아니 당사자의 소득원이 있지 않느냐, 소득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과세이지 못한다. 직권 시정을 내 인용 결정할까? 그런 경우 왕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선배님들이 소득원과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의 범위는 자 다음에요. 쪽수로는 26쪽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르시다 보면 종중을 제일 많이 만날 겁니다. 자, 종중이 먼저 만나는 게 어디서 많이 만나면 제촌 자격농지의 감면 규정입니다. 저특법 69조에 의해서 그 종중에 종중원이 실제 제촌하고 작용한 사실 입증이 된다면 뭐 해줘라? 양도세를 감면해줘라. 단 해당 수확물이 어떤 경우에든 전부 다 종중으로 기속이 되고 그 중에 일부를 농약대금으로 받은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중원이 왕창 수확물을 다 가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소장료로 종중에 기속시킨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중이 많이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겨우 받을 겁니다. 고유번호증을요. 그러면 법인세법상에 어떤 규정이 있죠? 이 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다면 뭘 감면해줘? 뭘 법인세를 뭐해라? 과세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and 법인세법 52조에 비영리법인의 과세 특례 신고 방법이 있죠. 이게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인 종중입니다. 종중을 마치 거주자인 개인인 양 양도세를 계산한 거죠. 해서 그 산출세액을 뭘로 납부하면 돼요? 법인세로 납부하면 돼요. 근데 주로 농지가 아닌 임야, 10층 8구 임야는 선산인 금양 임야일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상님들의 묘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종중 명의로 법인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묘소를 1, 2년 썼을까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진을 확보하면 되죠. 근데 사진도요, 꼭 뭘 찍어야 돼요? 비석을 찍으세요. 그래서 광상 김씨 몇 대 몇 대 누구 이렇게 비석을 전부 찍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심판 선 결정 내에는요, 뭐 10,000평방미터인데 거기가 묘가 3개 있다, 3개 있건 1개 있건 선산으로 쓴 건 맞지 않느냐, 누구한테 임야를 소작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신고 특례 규정에 의해서 개인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법인세로 신고를 해버리면 과세 제외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종중의 제실 또는 교회 목사님이 살던 교회 단체의 소유주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누구만 해준다? 개인인 거주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체가 갖고 있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여러 선배님들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이게 현행 집행 기준과 쪽수로는 28쪽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기준이나 기본 통칙상으로는 해당 부동산 주택을 멸실 조건부 또는 용도 변경 조건부라고 한다면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주택 여부를. 근데 이걸 작년 10월 달에 바꿔버렸어요. 무조건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멸실 조건부라고 한다면 대금 청산일과 이전 등기 접수의 빠른 날, 즉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면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했거나 멸실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금 청산일 현재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택이 아니답니다. 예, 멸실해버리면 나대지 양도가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조건부라 하면 용도 변경이 상가로 바뀌어버리니까 절대 비과세를 못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님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대금 청산이 현재로 바꾼다.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행 기준과 기본 통칙을 넘어선 기재부 유권 해석이 더 우선권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 통칙은 법제처의 심의를 받아서 일종의 법령으로 인식되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낸다는 건 좀 그래요. 자, 다음요.